권태석의 아파트는 그를 꼭 닮아 있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모든 물건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장식품 하나 없는, 벽 온기 없는 조명. 이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안전가옥에 가까웠다. 나는 그의 소파에 앉아 손에 든 작은 흑백 사진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작은 젤리곰처럼 보이는 희미한 형체. 오늘 내게로 온 나의 아이, 의사 선생님은 축하한다고 말했다. 아기의 심장 소리가 아주 힘차게 뛰고 있다고. 나는 혼자서 모니터를 통해 내 아이의 첫 심장 소리를 들었다. 경이롭고 벅차오르는 순간 나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과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내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강지훈, 나의 남편이자 이 아이의 아빠인 그 남자는 오지 않았다. 병원에서 나온 직후 나는 그에게 문자를 받았다. 그가 직접 전화할 용기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미안. 채린이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 기회에 같이 가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급한 일. 나는 그 급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오늘도 한채린은 그의 첫사랑은 심장이 아프다는 핑계로 그를 호출했을 것이다. 다음 기회. 아기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 그는 모를 것이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차갑게 꺼져버렸다. 나는 우리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곳은 집이 아니었다. 나라는 가구가 놓여있는 차가운 모델하우스일 뿐이었다. 나는 발길이 이끄는 대로 하염없이 걸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이 아파트의 입구에 서 있었다. 내가 유일하게 온전히 기댈 수 있는 사람. 권태석, 그는 나의 그림자였다. 할아버지가 나의 안전을 위해 붙여준 나의 유일한 경호원이자 감시자. 그는 언제나 말없이 내 뒤에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의 외로움, 나의 슬픔, 그리고 나의 죽어가던 결혼 생활까지도.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이곳으로 들여주었다. 혜인이,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어설픈 위로도 건네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가 스스로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고 있었다. 그의 단단하고 넓은 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벽처럼 느껴졌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다가갔다. 나는 확인하고 싶었다. 내가 정말로 여기에 존재하는지. 나는 남편에게조차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다. 나의 기쁨도 나의 슬픔도 심지어 우리 아이의 존재조차도 그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내가 손을 뻗으면 만져지는 것이 있을까? 아니면 허공처럼 텅 비어 있을까?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등 위로 가져갔다. 내 손바닥이 그의 단단한 등에 닿았다. 그가 움찔하고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놀람, 그리고 당황.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게로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수만 가지 질문이 담겨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눈물로 범벅이 된 내 얼굴을 깊은 눈으로 들여다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내 안에 쌓여있던 모든 서름과 절망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의 가슴팍으로 그대로 쓰러져 내렸다. 그가 나를 받아주었다. 그의 단단한 팔이 나를 감쌌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남편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나의 가장 약하고 부서진 모습이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다. 강지훈의 의무적인 손길과는 달랐다. 그의 품에는 나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과 서툴지만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울었다. 눈물이 마르고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을 때 나는 그의 품에 기댄 채 헐떡였다. 그는 내가 진정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그저 나의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다. 그의 손길, 그의 천,
그의 심장 소리, 그 모든 것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여기에 있어라고 내게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다.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 그의 눈동자에 눈물에 젖은 내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뺨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는 아주 가볍게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눈을 감고 내 서툰 손길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나는 임신한 유부녀였고 그는 나의 경호원이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런 이성적인 판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나를 보아주는 사람의 온기가 절실하게 필요했을 뿐이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아주 오랜만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이 차가운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희미하게나마 온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권태석의 소파에서 눈을 떴다. 밤사이 그가 덮어준 담요가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없었다. 아마도 내가 불편해할까봐 이른 시간에 자리를 비켜준 모양이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나는 따뜻한 수프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아침 거르지 마십시오. 그의 무뚝뚝한 필체였다. 나는 수프를 한 숟갈 떠먹었다. 따뜻한 온기가 텅 비어 있던 속을 채워주었다. 어젯밤 그의 품 안에서 느꼈던 그 온기. 그것은 지난 1년간 나의 결혼 생활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나의 결혼은 처음부터 거래였다. 나는 신우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였지만 나의 꿈은 평범한 삶이었다. 나는 돈이나 배경이 아닌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서유하라는 내 진짜 신분을 숨긴 채 평범한 집안의 프리랜서 번역가 행세를 하며 살아왔다. 자수성가한 젊은 CEO 강지훈을 만난 것은 할아버지의 소개를 통해서였다. 할아버지는 나의 평범한 삶, 놀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지만 나의 고집에 못 이겨 그나마 배경은 없지만 능력은 있는 남자라며 그를 소개해 주셨다. 물론 그에게 우리 집안은 그저 평범한 중소기업으로 알려져 있었다. 나는 강지훈에게 첫눈에 반했다. 그의 야망 자신감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 나는 그라면 나의 진짜 모습을 사랑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나의 배경이 아닌 나의 재능과 나의 내면을. 그 역시 나와의 결혼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는 나와 결혼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집안이 가진 그의 사업에 도움이 될 인프라와 결혼한 것이었다. 그는 예의 바르고 다정했지만 그의 눈은 단 한 번도 나를 온전히 담은 적이 없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차가운 유리 상자 같았다. 그가 마련해준 펜트하우스는 잡지에나 나올 법하게 화려했지만 그곳에는 나의 취향이 담긴 물건 하나 없었다. 그는 언제나 바빴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는 각자 해결했고 저녁 식탁에서는 침묵만이 흘렀다. 가장 비참했던 것은 밤이었다. 그는 이따금씩 의무처럼 나를 찾았다. 그는 훌륭한 테크니션이었지만 그의 행위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는 나를 안는 동안 단 한 번도 내 눈을 보지 않았다. 부드러운 애무도 다정한 속삭임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고 끝나면 등을 돌리고 잠이 들 뿐이었다. 나는 매번 그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울어야 했다. 나는 그의 아내였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창부와도 같았다. 그의 육체는 내 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다른 곳에 있었다.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바꿀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이가 우리 사이의 텅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다. 그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래, 잘 됐네. 강 비서에게 연락해서 국내 최고의 산부인과로 예약하라고 하지. 그에게 우리의 아이는 축복이나 기적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스케줄에 추가된 또 하나의 프로젝트일 뿐이었다.
그날 나의 마지막 희망도 부서져 내렸다. 나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결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텅 빈 수프 그릇을 내려다보았다. 어젯밤 나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품에서 위로를 받았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강지훈이 내게 주지 못한 인간적인 온기를 나는 권태석에게서 받았다. 나는 초음파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다. 이 작은 생명, 나의 아이. 나는 이 아이에게 나처럼 외로운 삶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조용히 맹세했다. 이 아이는 결코 아빠의 텅 빈 눈동자를 보며 자라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차가웠던 결혼 생활의 기억은 어젯밤의 온기와 겹쳐지며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결심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 거짓된 결혼을 이제는 내 손으로 끝내야 할 때가 온 것일지도 모른다. 나의 결혼 생활에 첫사랑이라는 이름의 유령이 찾아온 것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녀의 이름은 한채린이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강지훈의 잠꼬대를 통해 처음으로 들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준 적이 없었지만 꿈속에서는 애틋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한채린. 그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 지금은 한물간 여배우. 그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가난했던 시절에 만났던 여자. 그녀는 그의 성공을 기다려주지 않고 돈 많은 재벌에게로 떠났었다.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고 병든 몸으로 그에게 돌아왔다. 어느 날 밤 그가 늦게 귀가했을 때였다. 그의 옷에서는 언제나처럼 냉랭한 비즈니스 냄새가 아닌 낯선 여자의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났다. 그는 오랜 친구를 만났다. 고 짧게 변명했지만 나는 그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다. 그의 휴대폰은 밤늦게까지 울려댔다. 발신인은 언제나 한채린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내 눈치를 보며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대담해졌다. 채린 씨, 괜찮아. 지금 어디야?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함과 걱정이 가득했다. 그는 내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얼굴로 다른 여자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겉옷을 집어들고 내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밤늦게 집을 뛰쳐나가기 일쑤였다. 그녀는 아파. 어느 날 그가 변명처럼 내게 말했다. 심장이 안 좋아. 내가 아니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책임감을 느껴. 책임감. 그의 말에 나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 눈앞에 서 있는 당신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에 대한 책임감은 어디에 있는 걸까? 나는 그와 싸우지 않았다. 질투하거나 따지지도 않았다. 그럴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그녀에게 가 있었다. 그는 기꺼이 그녀의 감정적인 포로가 되기를 선택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나는 그저 질투심에 눈이 먼 아내 아픈 여자를 시기하는 악녀가 될 뿐일 터였다. 나는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서서히 그를 향한 마지막 미련을 지워나갔다. 나는 그의 아내라는 역할을 포기하고 나의 아이를 지켜야 할 엄마라는 역할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나는 혼자서 아이를 위한 방을 꾸몄다. 혼자서 태교를 위한 책을 읽었다. 혼자서 아이의 옷을 샀다.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에서 아이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오직 나와 권태석뿐인 것 같았다. 그는 언제나처럼 말없이 내가 무거운 짐을 들 때마다 조용히 나타나 짐을 들어주었고, 내가 입덧으로 힘들어할 때면 말없이 입덧에 좋은 차를 끓여 내 방문 앞에 놓아두었다. 운명의 그날이 왔다. 아기의 심장 소리를 처음으로 들으러 가는 날. 나는 며칠 전부터 그에게 오늘만큼은 꼭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은 나의 마지막 시험이자 마지막 기대였다. 어쩌면 자신의 아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직접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날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섰다. 아이를 가진 후 처음으로 나는 정성껏 화장을 하고 그가 사준 원피스를 입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이 다 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그리고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그에게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미안, 체린이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나는 그 문자를 보고 웃음이 터져 나왔다. 눈물이 흐르는지도 모른 채 나는 한참 동안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그래, 역시나 나는 또다시 헛된 기대를 하고 말았던 것이다. 나는 혼자서 병원에 갔다. 대기실에는 모두 남편과 함께 온 행복한 표정의 임산부들 뿐이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외로운 섬처럼 앉아 있었다. 산모님 들어오세요. 나는 간호사의 부름에 텅 빈 옆자리를 한번 돌아본 후 진료실로 들어갔다. 차가운 젤이 내 배 위에 발라지고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기계를 움직였다. 두근, 두근, 두근. 모니터 화면의 작은 점 옆에서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도 경이로운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내 아이의 심장 소리. 내 아이는 이렇게 힘차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미안해, 아가야. 너에게는 이렇게 못난 엄마, 아빠밖에 없구나. 나는 진료실을 나와 초음파 사진 한 장을 손에 쥔 채 병원 복도를 걸었다. 그때였다. 저쪽 복도 모퉁이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응급실 앞 벤치에 앉아 한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한채린. 그녀는 아픈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한 모습으로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교태를 부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지 못했다. 그들의 세상 속에는 오직 서로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나와 내 뱃속의 아이가 들어갈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나는 그들을 지나쳐 병원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눈물에 젖은 내 뺨을 아프게 스쳤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내 안의 모든 눈물은 오늘로 전부 말라버렸다. 나는 손에 쥔 초음파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결혼을 끝낼 시간이라고. 첫사랑이라는 유령에 사로잡힌 남편은 이제 나에게 필요 없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나는 유령처럼 살았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뱃속의 아이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는 가끔 죄책감 때문인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몸은 괜찮아, 혹은 필요한 건 없어. 같은 영혼 없는 질문들이었다. 나는 언제나 괜찮아 라고 짧게 대답했다. 우리 사이의 대화는 그것이 전부였다. 변화의 마지막 기회는 나의 할아버지에게서 왔다.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의 비서가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할아버지께서 나의 남편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 자네 손주사위 얼굴 한번 봐야 하지 않겠나. 나는 그 연락을 받고 아주 오랜만에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강지훈이 나의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된다면. 비록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집안인 척해야 하겠지만 나의 뿌리를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그가 나를 조금이라도 다른 눈으로 봐주지 않을까. 나는 그날 저녁 아주 어렵게 그에게 말을 꺼냈다. 이번 주 주말에 혹시 시간 괜찮아요? 그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왜? 저희 할아버지께서 당신을 뵙고 싶어 하세요.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그는 잠시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시간 비워두지. 그의 짧은 대답에 나는 죽었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래, 아직 끝이 아닐지도 몰라. 약속한 주말 저녁이 되었다. 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썼다. 나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었고 임산부를 위한 우아한 원피스를 골라 입었다. 배는 제법 불러왔지만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초라하지 않았다. 나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였다. 그 역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나를 보고 잠시 아주 잠깐 낯선 눈빛을 보냈다고
나는 착각했다. 우리가 막 현관문을 나서려던 그 순간이었다. 그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 한채린.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전화를 받았다. 나는 그의 표정이, 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변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채린 씨,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채린의 가냘픈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뭐 응급실이라고 알았어. 지금 당장 갈게. 아무 걱정 말고 그대로 있어.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죄책감이 가득한 얼굴로 나를 돌아보았다. 유아 씨 미안해. 나는 이미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다. 채린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해. 내가 지금 가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오늘 저녁 식사가 얼마나 내게 중요했는지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그의 세상 속에서 나의 존재는, 나의 가족은 아픈 첫사랑의 긴급 호출 앞에 너무나도 쉽게 지워져 버렸다. 정말 미안해. 할아버지께는 내가 나중에 따로 전화해서 사과할게. 오늘은 정말 안 되겠어. 그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내 어깨를 한번 스치듯 잡고는 나를 그 자리에 홀로 남겨둔 채 현관문을 뛰쳐나갔다. 나는 한참 동안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희망, 기대, 그리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어리석었던 감정의 마지막 조각까지도. 나는 혼자서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최고급 한정식집의 가장 좋은 별실. 할아버지는 이미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이는. 나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회사에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못 올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나의 서툰 거짓말에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 맞은편의 텅 빈 의자를 한참 동안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고요한 식사였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그의 부재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텅 빈 의자 하나가 그 어떤 비난의 말보다도 더 크게 나의 실패한 결혼을 증명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나는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레스토랑을 나왔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다. 나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딱 한 사람에게 아주 짧은 문자를 보냈다. 나의 유일한 그림자에게. 끝났어. 여기서 날 꺼내줘. 문자를 보낸 지 1분도 차이 되지 않아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내 앞에 소리 없이 멈춰 섰다. 권태석이었다. 나는 그 차에 올라탔다. 이제 다시는 강지훈의 그 차가운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권태석의 차는 밤의 도시를 유령처럼 미끄러져 나갔다. 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았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내 안의 모든 감정은 텅 빈 의자 앞에서 차갑게 재가 되어버렸다. 어디로 갈까요? 그가 아주 오랜만에 내게 질문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단단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나의 집, 나의 진짜 집은 어디일까? 할아버지의 거대한 저택 아니, 그곳은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 그곳으로 돌아가는 순간 나는 다시 신우그룹의 상속녀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어야 할 것이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갑옷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몸을 누일 아주 작고 조용한 동굴이었다. 당신 집으로 가줘. 내 대답에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사이드미러를 통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말없이 운전대를 돌렸다. 그의 아파트는 여전히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고요한 성격이었다. 나는 그에게 부탁했다. 미안하지만 오늘 밤만 신세질게. 내일 아침 일찍 나갈 거야. 그는 대답 대신 깨끗한 수건과 자신의 옷 중에서 가장 작은 티셔츠를 꺼내 내게 건네주었다. 나는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줄기가 지난 1년간 내 몸에 쌓여있던 거짓의 흔적들을 씻어내 주는 것 같았다. 강지훈이 사준 옷, 그가 만졌던 피부, 그의 향기가 묻어있던 머리카락. 나는 그 모든 것을 하수구 속으로 흘려보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는 거실에 없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과 수면제 몇 알이 놓여 있었다. 그는 내가 잠 못 이룰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약을 먹고 그의 소파에 몸을 누웠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다. 악몽도 그의 잠꼬대도 없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주 일찍 눈을 떴다.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가 밤새 차 안에서 나를 기다렸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 차가운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곳은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었다. 나의 지난 1년간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거대한 실패의 기념비일 뿐이었다. 나는 내가 처음 이곳에 가지고 왔던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을 꺼냈다. 내가 쓴 책들, 낡은 노트북,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샀던 작은 턱받이 하나. 그것이 나의 전 재산이었다. 나는 옷장문을 열었다. 그가 사준 수많은 옷과 가방 구두들이 나를 비웃듯이 진열되어 있었다.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손대지 않았다. 나는 미련 없이 옷장문을 닫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침실의 협탁으로 다가갔다. 그 위에는 우리의 무미건조한 결혼 사진과 그가 단 한 번도 끼워주지 않았던 나의 결혼 반지가 놓여 있었다. 나는 반지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나는 그것을 협탁 위에 놓인 작은 메모지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나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다. 이혼 서류. 맨 마지막 장 서유하라는 나의 이름 옆에는 이미 나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섰다. 1년간의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의 종지부였다. 강지훈이 집에 돌아온 것은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을 때였다. 그는 밤새 병원에서 한채린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또다시 그가 자리를 비우려 할 때마다 심장이 아프다며 그를 붙잡았다. 그는 피곤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기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는 유하가 아직 자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침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협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발견했다. 이혼 합의서. 그의 심장이 아주 잠깐 멈추는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빼곡하게 적힌 법률 용어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찍힌 단호한 그녀의 도장. 서류 위에는 결혼 반지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래, 어쩌면 이게 최선일지도 모른다. 감정 없는 결혼 생활, 서로를 불행하게만 만들었던 시간들. 그녀가 먼저 끝내주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그는 이제 채린에게 그리고 자신의 일에 더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옷장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옷장의 절반이 텅 비어 있었다. 그녀가 입던 옷들, 그녀의 물건들.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떠난 것이다. 그는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공허감에 휩싸였다. 집 안의 공기가 갑자기 희박해진 것 같았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서 있는지조차 몰랐던 공기처럼 그녀의 부재가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거실을, 주방을 서재를 미친 사람처럼 헤매고 다녔다. 그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 하지만 집 안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다. 그녀의 책, 그녀의 찻잔, 그녀의 향기. 모든 것이 사라지고 집은 다시 차가운 모델하우스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는 이것이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라고,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녀는 그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의 결혼은 처음부터 비즈니스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그러나 끈질긴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다.
네오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네 손으로 내버린 거야. 그는 이 불안감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이 모든 것이 최선이었다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 서유아가 떠난 후 며칠 동안 강지훈의 세상은 평온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었다. 그는 한채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그의 펜트하우스에 드나들며 마치 자신이 새로운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유아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유아가 아꼈던 작은 화분을 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화려한 사진을 올려놓았다. 지우는 그 모든 것을 묵인했다. 그는 이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가 애써 외면하던 공허함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밤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더 이상 자신을 기다리는 희미한 불빛이 없다는 사실에 기묘한 허전함을 느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텅 빈 옆자리의 서늘함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이별의 자연스러운 후유증이라고 치부했다.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그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데는 단 하루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그날 아침 그는 회사에 사활이 걸린 신규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 계약을 위해 이사회를 소집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의 회사 이노베이트는 아레스펀드라는 베일에 쌓인 해외 투자 펀드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한 참이었다. 이 계약만 성사되면 그는 업계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오르게 될 터였다. 그가 막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려던 순간이었다. 그의 비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전 아레스펀드에서 모든 투자 계획을 전면 철회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아, 뭐라고? 지훈의 세상이 그 순간 멈췄다. 회의실 안에 모든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어제까지도 우호적이었던 투자자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아레스펀드의 투자 철회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자마자 회사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다른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던 협력사들은 줄줄이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그가 몇 년에 걸쳐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아레스펀드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묵묵부답이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도대체 왜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어제까지 그를 찬양하던 이사들은 이제 그를 비난하고 추궁하기 시작했다. 강 대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가 궁지에 몰려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다. 문 앞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서 있었다. 신우그룹의 서 회장.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살아있는 전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은 사자처럼 위험 있는 눈으로 회의실 안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뒤에는 신우그룹의 법무팀이 병풍처럼 서 있었다. 이사들은 공포에 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훈 역시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신우그룹의 회장이 자신의 이 작은 회사에 대체 무슨 일로? 서 회장은 이사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지팡이를 또각거리며 곧장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은 강지훈에게로 걸어왔다. 강지훈 대표. 서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레스펀드 때문에 꽤 곤란을 겪고 있는 모양이더군.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장님, 어찌 여기에? 서 회장은 차갑게 웃었다.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내가 바로 아레스펀드의 주인이니까. 지훈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유일한 손녀딸이 그 펀드의 주인이지. 서 회장은 지훈의 턱 밑까지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손녀를 건드린 자에 대한 지독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자네 큰 실수를 했어. 자네는 그저 평범한 번역가와 이혼한 것이 아니야. 자네는 신우그룹의 미래 그 자체를 내 손으로 내버린 걸세.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추어졌다. 그녀의 평범했던 집안,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흘렀던 그녀의 태도, 그리고 할아버지와의 저녁 식사 약속을 자신이 저버렸던 바로 그날 밤, 그는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은 그 시험에서 가장 최악의 답안지를 제출하고 말았다는 것을. 서유하, 나의 아내였던 여자, 내가 첫사랑의 유령에 눈이 멀어 임신한 몸으로 내쫓았던 그 여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신우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였다. 회의실 안의 모든 이사들이 이제는 경악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지훈을 쳐다보고 있었다. 지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이 굉음처럼 울리고 있었다. 그가 느꼈던 그 기묘한 공허함의 정체. 그것은 바로 그의 인생 전체가 걸려 있었던 어마어마한 후회의 전조였다. 서 회장은 마지막 말을 사형 선고처럼 내뱉었다. 자네는 자네의 야망으로 회사를 세웠다고 했지. 이제 그 야망의 폐허 속에서 홀로 살아남아 보게. 우리는 자네에게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을 걸세. 서 회장은 미련 없이 몸을 돌려 회의실을 나갔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 명예,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귀한 것을 가졌었는지조차 몰랐던 아내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신의 아이까지도. 후회가 마침내 그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서 회장이 떠난 후 회의실은 시체한 치실처럼 고요했다. 나를 향한 경멸과 동정의 시선들. 나는 그 어떤 것도 느낄 수 없었다. 내 세상은 이미 무너져 내렸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나의 성은 내가 버린 여자 서유하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 앞에 단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쓸려 내려갔다. 그날 이후 나는 유령처럼 살았다. 회사는 껍데기만 남았다.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협력사들은 계약서를 찢어버렸다. 직원들은 하나둘씩 회사를 떠났다. 나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내가 저지른 실수의 대가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든 것은 회사의 몰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 다른 배신이었다. 나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한채린을 찾아갔다. 그녀라면 이 모든 것을 잃은 나를 그래도 위로해 주지 않을까. 그녀는 나의 첫사랑이었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오피스텔에서 나를 맞이한 것은 병색이 완연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짐을 싸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려는 자의 교활함만이 남아있었다. 지훈 씨, 여긴 어쩐 일이야? 그녀는 나를 보고 조금도 놀라지 않은 채 물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채린 씨,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당신 몸은. 그녀가 웃었다. 아주 아름답고 잔인하게. 내 몸 아주 건강한데. 왜? 심장병 말이야. 그녀는 깔깔거리며 말했다. 그거 그냥 스트레스성 공황장애를 조금 과장한 것뿐이야. 의사 진단서 하나 위조하는 게 요즘 세상에 얼마나 쉬운 일인데.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거짓말. 거짓말. 그녀는 내게 다가와 내 뺨을 조롱하듯 어루만졌다. 정말 순진하구나, 강지훈. 넌 예전부터 그랬어. 내가 눈물 몇 방울만 흘려주면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다 줄 것처럼 굴었지. 왜? 대체 왜? 왜냐고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돈 때문이지, 당연히. 그리고 질투. 네가 감히 나를 버리고 그런 시시한 여자랑 결혼했다는 사실에 대한 질투. 그래서 그냥 내 인생을 좀 망쳐보고 싶었어. 네가 가진 걸 전부 빼앗아서 다시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고 싶었다고. 그런데
네가 이렇게 빨리 망할 줄은 몰랐네. 재미없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첫사랑이라는 이름의 유령으로 신성시했던 모든 것이 한낱 추악한 사기극에 불과했다. 나는 2번 배신당했다. 내가 버린 아내에게, 그리고 내가 선택했던 첫사랑에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가장 비참한 바보였다. 나는 그녀의 집을 뛰쳐나왔다. 이제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서유아를 미친 듯이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후회는 뒤늦게 독처럼 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그녀의 조용한 미소를, 그녀가 내게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의 그 희미한 희망을 뒤늦게 떠올렸다.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얼마나 철저하게 그녀를 외면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나는 그녀의 평범했던 집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몇 달째 비어있는 사무실일 뿐이었다.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그녀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을 지우고 사라져 있었다. 신우그룹의 힘. 나는 그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권태석이었다. 그녀의 그림자. 다시는 아가씨를 찾지 마.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지만 그 어떤 협박보다도 더 무서웠다. 당신은 그럴 자격을 잃었어.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결국 회사를 잃었고 화려했던 펜트하우스도 처분해야 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껍데기만 남았다. 펜트하우스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던 날이었다. 나는 서재의 가장 깊숙한 서랍에서 그녀가 미처 가져가지 못한 낡은 시집 한 권을 발견했다. 책을 넘기자 그 안에서 말린 들꽃 책갈피 하나와 아주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떨어져 내렸다. 초음파 사진. 내가 끝내 함께 가주지 않았던 바로 그날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작은 점. 내 아이. 내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존재조차 부정했던 나의 아이. 나는 그 사진을 손에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울었다.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하지만 나의 눈물은 그 어떤 것도 되돌릴 수 없었다. 나의 후회는 너무나도 늦게 찾아왔다. 강지훈이 자신의 무너진 왕국에서 후회의 잿더미를 뒤지고 있을 때 나의 시간은 전혀 다른 속도로 전혀 다른 풍경 속에서 흐르고 있었다. 나는 대한민국을 떠나 지중해가 보이는 남프랑스의 작은 해변 마을에 살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하얀 벽과 파란 지붕을 가진 작은 별장이 나의 새로운 집이자 요새였다. 그리고 몇 달 후 나의 세상에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다. 나의 아들 서준이. 아이는 나를 닮은 눈과 강지훈을 닮은 코를 가지고 태어났다. 나는 아이의 얼굴에서 그 남자의 흔적을 볼 때마다 아주 잠깐씩 마음이 아팠지만 이내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모든 것을 잊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배신의 증거가 아니었다. 이 아이는 나의 희망이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그 자체였다. 그리고 나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권태석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나의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는 서준이의 아빠를 자처했다. 그는 밤새 우는 아이를 안고 집 안을 서성였고 서툰 솜씨로 기저귀를 갈았으며 아이를 위해 이유식을 만들었다. 그의 과묵한 얼굴에 아이를 향한 애정이 깃들 때마다 나는 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곤 했다. 우리의 관계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변해가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아가씨와 그녀를 지키는 경호원이 아니었다. 우리는 아이라는 작은 우주를 중심으로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는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가 처음으로 서로를 안았던 그날 밤. 그날의 위태롭고 절박했던 감정은 이제 파도 소리처럼 잔잔하고 햇살처럼 따뜻한 신뢰로 변해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서 위로를 구걸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저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서준이는 깊이 잠이 들었고 거실에는 우리 둘만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창밖의 밤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침묵을 부드럽게 채워주고 있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태석 씨.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나를 구해준 것, 지켜준 것, 그리고 서준이에게 아빠가 되어준 것까지.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깊은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 속에서 나는 수년간 그가 홀로 감내해왔을 외로움과 감춰왔던 깊은 연정을 읽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1년 전 그날 밤처럼 그의 뺨을 향해 떨리는 손을 뻗었다. 그는 피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나는 당신에게 행복을 빚졌어요. 이제 그 빚을 갚고 싶어요. 당신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은 나의 고백이었다. 1년 전 살아남기 위해 그의 품을 찾았던 절박한 여자가 아니었다. 상처를 극복하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비로소 사랑을 줄 준비가 된 한 여자로서의 고백. 나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의 입술은 와인보다 더 진하고 밤바다보다 더 깊었다. 그는 처음에는 놀란 듯 굳어 있었지만 이내 아주 뜨겁고 절실하게 내게 응답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수년간 억눌러왔던 그의 모든 감정의 폭발이었다.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그날 밤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서로를 탐했다. 그것은 더 이상 치유를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확인이었고 기쁨의 교감이었다. 그의 손길은 강지훈의 그것처럼 공허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손길에는 나를 향한 존중과 경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 몸의 모든 상처들을 마치 성질을 순리하듯 자신의 입맞춤으로 덮어주었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비로소 온전한 여자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름다운 존재였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새벽의 여명이 창문을 비출 때였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옆방에서는 우리의 아들 서준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강하고 꾸준하고 나를 안심시키는 소리. 나는 눈을 감았다. 내 심장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남자를, 이 평온함을, 이 사랑을. 나는 마침내 나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시간은 바다처럼 모든 상처를 씻어내주지는 못했지만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 주었다. 나의 아들 서준이가 2살이 되었을 때 나의 세상은 완벽한 평온을 되찾았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숨지 않았다. 나는 서유아라는 내 진짜 이름을 되찾았고 태석과 나는 서준이의 부모로서 함께 작은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우리는 법적인 부부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부부보다도 더 단단한 신뢰와 사랑으로 묶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나의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동반자이자 서준이의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아빠였다. 그날도 우리는 여느 때처럼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별장 앞의 작은 해변에서 서준이는 태석과 함께 모래성을 쌓고 있었고 나는 파라솔 아래 앉아 그 모습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다. 서준이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질 때면 태석은 언제나 그보다 먼저 달려가 아이를 안아 일으켰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해변의 저편에서 한 남자가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길 잃은 관광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내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익숙한 실루엣,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낯선 모습. 그는 2년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다. 값비싼 정장 대신 낡고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다. 자신감 넘치던 그의 눈빛은 이제 깊은 피로와 절망으로 흐려져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태석이 먼저 그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그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서준이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의 등은 그 어떤 철옹성보다도 더 든든했다. 지우는 우리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의 시선은 태석의 등 뒤에 있는 나를, 그리고 내 옆에서 아빠의 다리를 붙잡고 서 있는 작은 아이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내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요하야, 그가 아주 오랜만에 내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모래처럼 거칠고 쉬어 있었다. 나는 태석의 어깨 너머로 그를 담담하게 마주 보았다.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았다. 내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다. 여긴 어쩐 일이죠, 강지훈 씨. 나의 차가운 호칭에 그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다. 찾았어. 드디어. 그는 횡설수설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채린이 그 여자는 전부 거짓말이었어. 난 바보였어. 그는 자신의 후회를, 자신의 어리석음을 두서없이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를 잃었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나에 대한 뒤늦은 후회뿐이라고. 나는 그의 말을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었다. 예전의 나였다면 그의 고통스러운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그의 말이 끝났을 때 내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차분했다. 당신의 후회는 당신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지훈 씨. 덴베레. 당신은 내게 상처를 준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야. 당신은 신우그룹의 상속녀를 잃어버린 당신의 실수를 후회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말이 그의 정곡을 찔렀기 때문이다. 내 마음은 당신이 우리 아이의 첫 심장 소리 대신 첫사랑의 거짓 눈물을 선택했던 그날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 다시 태어났죠. 나는 내 옆에 서 있는 태석의 손을 잡았다. 그는 내 손을 단단히 마주 잡아주었다. 지훈의 시선이 서준이에게로 향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아들. 그가 서준이를 향해 한 걸음 다가오려던 순간 서준이는 낯선 남자의 모습에 겁을 먹고 태석의 다리 뒤로 숨어버렸다. 그리고는 아빠를 부르며 태석의 바지를 꼭 붙잡았다. 아빠, 무서워. 그 아빠라는 한마디가 강지훈에게는 가장 잔인한 비수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서준이를 안아들었다. 그리고 지훈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다. 이 아이의 아빠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가 아플 때, 아이가 웃을 때 언제나 곁을 지켜준 사람이에요. 당신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태석과 함께 서준이를 안고 우리의 집을 향해 돌아섰다. 과거를, 나의 실수를, 나의 상처를 그 해변 위에 홀로 남겨둔 채 등 뒤에서 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증오도 연민도. 내 마음은 이제 완벽한 평온을 되찾았다. 나는 내 과거의 유령을 내 손으로 직접 잠재운 것이다. 나는 이제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 강지훈이 떠난 해변에는 그의 발자국만이 잠시 남았다가 이내 밀려오는 파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내 인생에서 그의 존재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그가 사라진 자리를 잠시 바라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증오도 분노도 심지어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나에게 그저 희미한 과거의 풍경일 뿐이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태석의 곁에서 우리의 집으로 돌아왔다. 나의 현재이자 나의 미래인 따뜻한 빛 속으로. 다음 날 오후 우리는 다시 그 해변에 있었다. 어제의 폭풍은 거짓말처럼 지나갔고 하늘과 바다는 평화로웠다. 아빠 더 높이. 서준이가 모래성 꼭대기에 조개 껍데기를 꽂으며 소리쳤다. 태석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앉아 서툰 솜씨로 성벽을 다듬고 있었다. 그의 단단하고 커다란 손이 아주 작은 모래알들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 나는 그 모습을 시간을 잊은 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문득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생각했다.
예전에 나는 사랑이란 열정이라고 믿었다. 강지훈과 함께 있을 때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심장이 터질 듯한 감정. 하지만 나의 열정은 언제나 차가운 벽에 부딪혀 상처 입고 돌아왔을 뿐이다. 나의 결혼 생활은 화려했지만 해질 역의 노을처럼 짧고 서늘했다. 황후는 언제나 밤의 추위를 예고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진정한 사랑은 뜨거운 불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온기라는 것을. 그것은 내가 가장 비참했던 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자신의 공간으로 들여준 남자의 침묵 속에 있었다. 내가 아플 때 말없이 따뜻한 수프를 끓여주던 그의 무뚝뚝함 속에, 그리고 내 아이를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는 그의 깊은 마음 속에, 그는 단 한 번도 내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이, 그의 모든 순간이 내게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다. 그의 사랑은 요란한 선언이 아니라 묵묵한 존재 그 자체였다. 엄마다. 서준이가 나를 발견하고 아장아장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아이에게서는 햇살과 젖냄새, 그리고 짠 바다 냄새가 났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냄새. 태석이 우리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내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는 함께 아이가 만든 작은 모래성을 바라보았다. 행복해. 내가 나도 모르게 속삭였다.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그를 보며 진심으로 웃었다. 당신과 서준이와 함께 있는 지금, 나는 행복해.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는 내 이마에 아주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나는 깨달았다. 때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용기이자 가장 완벽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나 자신을 구원하기로 선택했던 나의 결정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행복에는 거창한 이름이 필요 없었다. 행복은 어쩌면 가족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이름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함께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날의 황혼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다가올 긴 밤을 따뜻하게 밝혀줄 약속의 빛이었다.